15학년도 이제 모의논술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파이널 기간 동안에 지금 아주 다양한 유형을 보는데 1번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3자 비교형이거든. 기본적인 얘네는 가장 기본 유형이야. 근데 유형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준 문제도 사실은 그 유형 연습해보라고 나눠준 거야. 4개의 제시문이 좀 특이하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문제라서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나눠준 거 있죠. 이화여자대학교 2009학년도 문제 3번, 4번 문제 풀어보라고. 그게 변형시키면 우리가 연세대 1, 2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도 3자 비교가 예전 2014학년도 아킬레우스 나왔던 그 인문 문제랑 유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어준 거예요. 자, 한번 보고 오늘 봅시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하는 관계. 주제가 있지? 문제 1번.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요 관계하고 관련해서 비교를 하시오. 이 관점에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전형적인 이 세제시문의 비교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준 설정 해강에서 한번 보자. 일단 제시문 가부터 분석을 해보고, 제시문 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로마 사회가 단 한순간도 노예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유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제시문 가에서는 로마 시대,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노예제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유연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노예를 결혼시키도록 허락한 일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이것이 노예에 대한 흉포한 처벌, 형편없는 음식, 물질적인, 도덕적인 고통, 그리고 행복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스토아권을 비롯한 윤리주의자들도 특별히 더 나을 것은 없었다. 네. 윤리주의자들, 여기서 말하는 스토아과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눈에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이었다. 얘네는 어떻게 봤다? 노예제도는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뭐에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불행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불행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변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불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노예제도, 내가 노예로 태어나는 거, 그것은 개인적 불행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즉, 개인의 운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행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변덕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한 사람도 전시에는 노예 상태로 떨어질 수 있었다. 이 서양에서 노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노예의 기원을 전쟁으로 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제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얘네들이 봤을 때 선한 사람의 의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냐? 왕이건 시민이건 또는 노예건 자기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기 할 일을 하기. 이게 의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 뭐랑 비슷하냐? 육아사상, 정명사상이랑 비슷하죠? 그치?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자.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가? 왕이건 시민이건 또는 노예이건 운명에 따라 타고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주인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에 따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이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정 로마인들은 언제나 나쁜 주인이나 나쁜 남편보다는 훌륭한 주인이나 훌륭한 남편을 더욱 좋게 평가했다. 철학은 이처럼 특정인이 가진 장점을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로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타고난 어떤 직분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충실히 수행해라.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훌륭함이야. 훌륭함. 자, 그것을 잘 수행할 때 이걸 훌륭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네카는 제자들에게 노예로 태어난 비천한 친구들이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노예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훌륭한 노예로 행동하도록 가르쳤을 것이다. 성 바울과 에피테토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자,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개인의 행복이 어떻다는 겁니까? 개인의 행복? 일단 개인의 행복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 주저 관련해서 생각해야지. 개인의 행복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개인의 행복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제시문가에서 자신의 의무 수행하는 거죠. 자신이 의무를 수행하는 거야. 그러면 타인의 행복과는 어떤 관계예요? 타인의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거지. 타인이 이제 행복을 느끼는지 어쩌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가 내 의무를 다 수행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이제 개념 도식을 좀 이따가 그 개념 도식을 얘기하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말했던 거 이게 뭐냐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자기 할 일 하기. 그지? 아까 선생님이 육아사상, 정명사상 얘기했죠. 정명사상이 뭐야? 이름을 바르게 하다야. 왜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 혼란이 왔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요거 나타내는 게 뭐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지? 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 그게 명분이거든. 이름에 딸려오는 자신의 역할이 이 명분을 수행하는 거야. 군직분을 자신의 역할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이 이름에 맞게. 그지? 신하는 신하의 이름에 맞게. 근데 이제 신하가 군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나는 거지. 그게 사회혼란이야. 춘추전국 시대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바르게 해서 사회혼란을 바로잡으려고. 그게 육아사상이야. 알겠지? 근데 이것은 육아사상, 이거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고르다는 걸. 근데 여기에서 요거 말하는 거 있잖아. 스토아커를 얘기하고 있잖아. 요 전에 옛날에 그 이제 플라톤에서 보면 플라톤 국가라고 하는 책이 있지. 국가 정체. 이 국가 정체는 주제가 정의야, 정의, 저스티스를 찾아가는 건데 이 정의하고 관련해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차라리 정의가 뭐냐면 요거야. 자기 제일하기. 제일하고 남의 일 참견하지 않기. 남의 일 참견을 하지 않기. 이것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야. 올바름이란 뭐냐? 올바름이 뭐예요? 이게? 올바름? 다른 말로 하면 오름이지. 그치? 오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라? 이해를 해라. 이게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동양사상하고 대비해서 본 거야. 육아사상하고. 자,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볼 때는 일단 개인의 행복은 의무를 다하는 거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뭐겠어? 선생님이 요거 설명한 것은 왜 이걸 설명했냐면은 요 개념을 한번 이제 대비시켜서 생각하고 선생님 공리주의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공리주의. 그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이따 그 문제 볼 때 다시 또 얘기해 줄게. 제시문 나. 자, 저녁밥상을 물려 가렸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앉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출유. 자, 주어를 봅시다. 출유가 뭡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서 노는데요. 자,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벌 큰 댁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야, 가족인데 부인 보고 큰 댁에 가 있고 나는 나가 놀게 이런 얘기죠.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어.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시니까 나도 물어.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로써. 야, 뜻이 여기 없는데 지금 왜 사냐?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자, 이제 이 아내의 부인이 이제 신랑을 비판이 시작되죠.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은이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자, 혼인은 이것은 약속한 거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이게 신이 말하는 거죠. 신이. 자, 들어갑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근데 이 약속이 여자 홀로? 그러면 뭐예요? 여자 홀로가 아니면은 부인과 남편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죠. 부인과 남편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야.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지 반여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당신이 일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이 일륜이라고 얘기했죠. 혼인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 일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죠?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일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시속이라도 구워다 기장과 조라도 구워다 조석 공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끽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일륜이라는 거죠. 만 터무니없는 짓 안 했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시겠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륜이라는 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생각하는 일륜이 뭐야? 남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이거 부과하고 있고 이 일륜 지켜라. 넌 왜 이거 일륜 지키는 것이 옳은 거고 예의를 지키는 거고 염치가 있는 거지. 부인은 뭐라고 해서 아내는 저 일륜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나 혼자 지키니?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일륜이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네가 말하는 인륜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인륜이라는 거지. 그치? 어떤 의미에서 여기 맨 마지막 달락에 하고 있는 거. 맨 마지막 달락에 집안일 다 하고 남편 친구 오면은 술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거 구우러 다니는 것도 여자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여자가 해야 되고 불공정한 거야 불공정.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지 행복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인륜이 어때야 돼?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지? 인륜이 공정해야 행복도 얻을 수 있다. 저는 지금 불행하다. 이게 지금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자, 제시문 다.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언제 봤던 글 아니냐? 어디가 봤지? 2010학년도 수시에서 봤죠? 주제가 이때 뭐였어? 공공성 문제였죠? 그 세 번째 제시문이야. 세 번째 제시문. 그리고 엊그저께도 한 번 또 나왔었죠. 물론 요 제시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엊그저께 나왔던 것은 롤스가 공리주의를 설명하던 데 있었어요.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거에 공평한 관망자 나왔던 거. 그런데 공리주의가 또 나왔어. 이거 벤담 글이야. 벤담. 도덕과 입법에 관한 소설. 이게 2절이든가 2장이든가 아니 맨 처음 본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공리의 원리는 우리들이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다. 자,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는 뭐에 따라서? 행복 증진 여부에 따라서 행복 증진 여부에 따라 행위를 승인 또는
부인,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증진되면 승인하는 거야. 승인한다는 게 뭐야? 아, 그거 해도 좋아 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지? 어프로브 해준다는 거. 이 원래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네. 그리고 디스어프로브.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걸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할 거야. 자, 즉 이해관계가 원래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온갖 사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 자, 이 공리라고 하는 유틸리티 이것을 뭘로 갔습니까? 쾌락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요 일상적인 용법으로는 뭡니까? 유용성이죠. 그지? 유용성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돼서 좋은 거야.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행복으로 관련했죠. 쾌락, 만족, 이익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공리야. 그리고 불은 보통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 여기서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나타낸다. 요 개인에도 적용되고 정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일까? 이제 이게 공리주의의 특징이죠. 이게 공동체의 이익으로 넘어가 버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따집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따지지. 여러분들 아는 바에 따르면, 그지? 얘네들은 인간이 이게 의무론하고 엄청나게 다른 게 거야. 의무론에서는 행복하고 무관하게 일단 따집니다. 뭘 갖고 따져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으로 도덕법칙을 세고 그 도덕법칙을 따르는 거.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그것을 의무로 삼아서 명령하는 것.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 의무야. 그지? 그걸 지키는 게 그게 옳은 행위야. 그지? 근데 공리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익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이익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비판하죠. 공리주의를.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얘네들은 행복을 중심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성이 도덕 판단에 중요한 인간 능력이라고 본다면은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야. 여러분들 피터 싱어가 동물 윤리 얘기하잖아. 그치? 동물에 대한 내일 또 푸는데 다 걸려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덕 윤리 문제야. 정치, 사회 문제다. 근데 피터 싱어는 니네 법칙 배웠죠? 이익, 평등, 뭐지? 동등의 법칙. 그지? 동등하게 이익을 고려해라. 이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행복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한테는 이 공리주의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니까 적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전제죠. 그치? 이런 치상 같은 거 선생님이 때려 부수면은 얘는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죠? 고통 느껴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공리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동물을 때리면 어때요? 왜 선생님 즐거워? 동물은 아프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 엄청나게 파워풀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걔는 고통이 크고 선생님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치스러운 즐거움이지만 사치와 같은 즐거움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이 더 큰 세계의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동물을 어떻게 하면 안 돼?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살생하거나 먹거나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야. 예? 피터 싱어 공리주의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선생님이 이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선택을 할 때 뭘 갖고 따져? 쾌락을 갖고 따지는 거야. 사실은 행복을 갖고 따지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야? 지금 파이널 기간이죠. 그지? 여기에 온 친구들은,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디 갔겠어? 수능 학원 갔겠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없잖아. 수능 학원을 갔을 거야? 그러면 따졌겠죠? 그지? 내일 모레가 지금 연세대학교 시험인데 수능 학원을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그지? 아니면 여기 오는 게 더 이익이 될지, 그걸로 또 판단을 해갖고 온 거 아니야. 안 그래?
개인의 이익과 행복과 쾌락을 따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안 오는 친구들은 지금 수능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를 오는 친구들은 이 노출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는 거라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유용하니까. 그지? 이 개인이,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뭘 갖고 따진다? 쾌락, 고통을 갖고 따진다. 행복과 불행을 갖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그렇다는 거야. 얘네들의 문제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 중심적인, 개인의 쾌락을 중심으로 보는 개인 쾌락주의거든.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얘네가 바뀌는 거야. 그게 이거야. 공동체의 이익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논리가 나오냐? 여기 나오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돼? 자,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이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이거야. 공동체는 개인들을 구성됐어. 자, 여러분이 여기를 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예요. 어떤 판단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 개인으로 볼 때 이제 비용 들지. 그지? 수강료를 내야 되니까 비용이 듭니다. 그지?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겠지만, 근데 여러분의 고통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졸릴 수도 있어. 그 논술을 쓸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지? 여러분 부분 느끼는 거예요.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고 가는 불편함도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논술을 쓰면서 안심할 수도 있고 연습하면서 내 실력을 키울 수도 있고 행복을 또 따지겠죠. 그지? 부분적인 고통과 부분적인 행복들의 총합을 따지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우리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부분의 고통들이 있고 부분의 쾌락이 있어요. 그것을 행복을 그걸 합쳐서 계산하듯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야? 그게 개인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고통,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총합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이 독립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한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래서 공동체 이익, 개인들 이익의 뭐다? 총합입니다. 총합.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독립 원리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이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됐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논술학원 온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뭘 갖고 따진다?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어떻다는 거야 여기서도. 최대 행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시켜야 돼. 이것을.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아까 개인 중심적인 쾌락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공리주의가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개인의 이기적인 윤리관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걸로 확대가 돼서 그래. 확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야. 뒷부분 좀 이따가 있고 2014학년도 문제 풀 때 우리가 공평한 관망자 나왔잖아. 그지? 지난주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지는 거냐? 개인들이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다 갖는 거야. 2010학년도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공공성 실험의 주체였죠. 이때 답이 공리주의는 개인이었어요. 이거 똑같은 짓입니다. 개인이었단 말이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주체가 돼서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다 하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유리가 배가 고파서 선생님이 유리한테 선생님 지금 주머니에 6,000원이 있어요. 없네. 지갑에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한테 햄버거를 사주면 선생님은 6,000원의 손실이 생겨요. 그럼 고통인 거야. 그지? 맞지? 그런데 얘는 6,000원 이상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지금 거의 뭐 굶어 죽을 판인데 햄버거를 한 조각을 사줬을 때. 그지? 개인이 개인적 행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확대가 돼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 우리 공동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 정책의 시행 또는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갖고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이 증진되거나 고통이 증진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따져보는 거야. 근데 내가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FTA를 시행을 해. FTA를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기업들은 돈을 더 잘 벌 거고, 그리고 농민들은 그 농산물 수입되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지?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농민이기 때문에 내 손실을 더 크게, 고통을 더 크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관망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동등하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감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상을 통해 갖고 이익을 내 것처럼 동일시하라 라고 하는 거. 내가 농민이니까 내 고통은 내가 100만 원의 손실을 보는데 이 고통이 마치 1억 원의 손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대기업 경영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대기업의 이익을 이것을 뭐 더 크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공평한 관망자는 이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FTA를 우리가 그 협상을 체결을 해갖고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책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법으로 시행을 하는 거지. 관세 철폐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누구냐? FTA 시행의 주체는 누구야? 국가야, 국가. 개인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재심에서는 공공성에서는 왜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야? 그거야. 승인하고 거부하는 거야. 개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어날 때 승인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좋아, 너 그렇게 해도 좋아라고 하면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야. 그지? 거부하는 건 뭐야? 부인하는 건 뭐야? 국가가 한다라고 했을 때 FTA가 보니까 우리 사회의 고통을 증가시켜? 그러면은 하지 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문제에서도 공평한 관망자 입장 요구 만족의 최대화. 요거 얘기할 때도 뭐라고 거기 그 개인, 개인 얘기가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 얘기야.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또는 이것을 비판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독립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지문이 3번이나 나온 거예요. 3번이나. 고려대학교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아리스토텔레스 했었지. 그것도 고려대학교에서 나왔어.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공리주의는 2007학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근데 여러분이 공리주의를 듣기는 많이 듣는데 공리주의가 뜻하는 말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공리주의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벤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비판받고 미리 JS 미리 질적 공리주의니 뭐니 이렇게 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판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JS 미리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한 관망자가 되게 중요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내 이익을 편파적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더 우호적으로 계산 안 해. 남들 이익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나한테는 손실이 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행복이 증대하고 이익이 증대해. 그러면 어떻게 해?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공리주의는. 그래서 JS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미덕을 보이는 학문이다. 그런 윤리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각 개인이 판단을 해서. 이해돼요? 자, JS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쨌든 여기 최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미의 원리에 상응한다. 그걸 따르고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미의 법칙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미의 원리를 좇는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공미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 해야 할 행위 이게 뭐냐? 해야 할 행위. 해야 할 행위. 이게 뭐야? 의무라는 거야, 의무. 이게 의무야. 해야 하는 영어 뭐예요? 오트트야, 강의야, 강의. 자, 또는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허용되는 행위.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야? 의무가 돼서 이 의무를 수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옳다라고 얘기를 했죠. 옳다. 이해돼? 옳다. 요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야. 달리 말하면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치? 맞지?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면 옳은 행위가 아니야. 자, 행복하고 옳은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더 기저에 있는 것이 어떤 개념이야? 어떤 것이 종속돼 있어? 어떤 게 종속돼 있어? 행복이야, 옳음이야? 옳음이 종속돼 있죠. 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적 이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게 행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선생님이 예전에 공리주의 의무로 설명 때 많이 얘기했던 거죠. 지금 기억이 나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런 거죠. 행복이 증진되어야 옳다. 이런 거지. 그치? 아까 이 옳음이 뭐였어? 의무수행이 옳다고 했어. 의무수행이. 자, 얘는 공정하게 공정한 의무 분배가 되어 있어야 이거 이래야 이게 어떻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꾸로 돼 있지. 행복이 증진돼야 옳고 얘는 의무 분배가 공정해야 이게 옳음이야. 일륜이라고 하는 거. 그 일륜이라고 하는 우리의 규칙이라는 게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이게 옳은 거고, 이 옳음이 충족이 되어야 옳을 때 인륜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있을 때 행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어떻게? 의무를 다할 때 행복으로 나아가죠. 행복할 때 의무를 다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개념들이 이렇게 보이면 기준이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의무와 행복하는 거. 이해되니?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또는 적어도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 그런 등의 딱지가 붙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옳다라는 말. 그러다는 말에는 행복을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증대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해되니? 잠깐 여기만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이것은 그냥 이 개념을 외우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있지. 그게 뭐냐면은 좀 요거하고 관련해서 좀 전에 이거 아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자, 공리주의는 최대값이 최대 행복을 얘기한다고 했죠. 얘네의 도덕 판단의 기준은 뭐야? 행복이야. 행복. 그치? 행복에 지금 여기서 이 공리에 해당되는 말이 이거야. 그럼 뭐니? 행복, 이익, 그치? 쾌락,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유용하다, 이런 거. 유용하다. 만족. 쾌락하고 뭐 만족 같은 말이지. 뭐죠? 이 개념들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선이야, 선. 좋다야, 좋다. 좋은 거. 영어로 더 굿.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의무론에서는 이 말 그대로 들어가. 의무를 중요시하는 입장이야, 얘는. 그치? 의무를 중요시하는 거야. 의무를 중요시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얘기를 하냐? 인간을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게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 어떻게 의무론이 나옵니까? 도출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와요? 보편성으로부터 나오죠. 보편성이 어떻게 확보가 돼? 인간이 모두 다 이성을, 모든 개인들이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을 잘만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다? 도덕 법칙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알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이라는 말은 칸트가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건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것. 알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들어맞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죠. 제1정언명령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제1정언명령이 뭐예요? 네 의지의 준칙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거야. 네 의지의 준칙. 내가 따르는 의지의 규칙이 있어. 근데 나는 항상,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음식점에 가면 맛보다는 양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밥을 먹기 때문에 양이야. 선생님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야. 됐어요? 이 선생님 규칙이죠.
그지? 근데 이런 규칙을 모두 이거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세우는 원리가 될 수 있냐? 그지? 기호에 있어서 보편화 시킬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나는 친구를 돈으로 사귄다. 무슨 얘기냐? 돈 많은 사람 만나는 친구를 사겨. 아니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사람들은 보통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돈으로 자꾸 쏟아부어 친구를 만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 사귀나? 아니지.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겠죠. 소수만 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친구 사귈 때 내 규칙이야. 그러면 그것을 보편화시켜봐. 안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지? 그럼 이거 도덕 규칙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되는 거죠. 그지?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살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방위나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심지어는 그것은 그 조폭들도 자기네들 조직원을 함부로 살해하진 않아요. 그지? 자기네 조직원을 죽이진 않아.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편화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도덕규칙의 도덕법칙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해돼?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칸트는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워낼 수 있죠. 이게 자기 입법자야. 입법이 뭐야? 법을 세우는 게 입법입니다. 그지?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워, 그게 자기 입법자야. 이해되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입법을 해갖고 윤리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서 준수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내재적 가치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따라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게 제2 정원명령이죠. 제3이 뭐예요? 이제 자율로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성이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성이 사용되지만 얘보다 더 근본적이야. 여기 계산만 하지만은 여기서 반성을 합니다.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인간의 뭘 얘기합니까? 존엄성, 디그니티를 얘기해요. 그지? 그래서 이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는다? 권리를 가져. 권리의 영어 표현이 뭐니? right? to에서 복수로 쓰죠. 복수도 쓸 수 있어요. 단수도 쓰지만 rights, 권리. 자, 이게 무슨 뜻이야? the rights. 이게 옳음이야.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공정성, 정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옳음이야, 옳음. 우리가 말하는 의.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리주의는 선이 증진되기 때문에 어떻다? 공리주의에서는 올바름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론에서는 어떻다? 이거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에 위반이 되거나 또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FTA를 하는데 우리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정원명령 두 번째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의무론. 롤스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옳음의 조음에 대한 우선성. 이렇게 됩니다. 조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됐어요? 이해되니? 거꾸로죠. 공리주의는. 옳음에 대해서 조음이 더 우선해. 프라이어합니다. 얘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요 개념은 선생님이 옛날부터 강조를 했던 거야. 성균관대학교 예전에 2010학년도 5대 문제 풀 때부터 인문 1수 풀 때부터 이해되지? 의무론하고 공리주의 명확하게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그건 그렇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롤스 나오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연대 문제로 돌아가서 요걸 한번 따져봅시다. 비교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일단은 지금 딱 눈에 띈 것이 뭐예요? 이거죠. 의무하고 행복 간의 관계. 그지? 무슨 얘기야? 재심은 가는 행복의 전제 조건을 뭘 보고 있어? 의무를 보고 있어. 의무를. 그지? 그리고 재심은 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의무를 보고 있어. 그지? 둘 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의무, 여기서는 상호적인 의무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의무를
행복이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라 얘는 어때요? 얘는 우리의 의무를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복이 의무의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그것을 우리 의무로 삼는 거예요. 얘가 더 앞에 있는 이 관계가 지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지?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제도와 관련된 거야. 제도.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거 봐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제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회 규범 자체가 지금 잘못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성은 남성들한테 종속되어 있고 여자는 의무만 있고, 그지? 남성은 권리만 있고. 이거 비판하는 거야. 여기는 어때요? 노예제도 얘기하면서 사회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지? 사회제도에도. 근데 얘는 문제가, 여기서는 사회제도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재신문 자체는 이걸 삼고 있지만은,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사회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회에서 생각했던 행복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행복이라고,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제도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점이 다르죠. 제시문 나에 따른 로마 사회에서는 어쨌다, 사회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행복하고 또는 타인의 행복하고 관련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봐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지? 왜? 사회제도가 이거 의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모든 배경지식 한번 동원해봐. 롤스 정의론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상체계의 제1덕목은 진리고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뭐냐면은 봐봐, 요거야. 그러면은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은 뭐냐?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권리하고 의무를 할당하는 거야. 할당하는 원리하고 관련되는 것이 정의의 원리고. 그러니까 정의의 원리가 뭐 나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나오지. 자유를 고르게 분배해라. 이것을 이제 제도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공정한 의무를 분배하는 것은 이게 사회규범 내지는 사회제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어떻다? 사회제도가 중요한 거죠. 사회제도가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올바르게 분배하느냐,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하고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때요? 사회제도가 중요한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지 개인의 행복이 나타나요. 개인과 타인의 행복들을 다 고려하는 사회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논제에 대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이제 어떻게 나온가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얘는 없습니다.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지? 사회 전체의 행복을,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나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도덕적 존재로서 탈바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이 공익주의하고 의무로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 여러 번 문제를 푸는 동안에 여러 번 제시문이 나왔는데 계속 그걸 읽어내는데 실패하고 있어. 이 선생님이 요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개념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응용돼서 푸는데 핵심이라고. 심지어는 연세대학교 2011학년도 예시문제 풀 때도 이게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영상진 나와서. 다 응용이 돼서 쓰이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모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개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풀 때.